안녕하세요. 2월 17일 뉴욕타임즈 일요일판 소개하겠습니다. 커버 사진은 예멘 내전에서 지뢰로 인해 다리를 잃은 한 소년의 사진입니다. 지금 예멘에서는 지뢰가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은 2015년부터 이제 발생했죠. 그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뢰로 인해서 벌써 920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며칠 전에 그 미 하원이 의회 전쟁 권한법 War Powers Resolution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예멘에 들어가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연합군에서 빼겠다, 이런 결의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예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인권 참사, 민간인 희생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 기사는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성추문 추기경이 사제직을 박탈됐다는 기사입니다. 시어도로 맥캐리 전 미국 추기경이 그 10대 소년 등을 비롯해서 신도들에게 그 성추행, 성학대를 했던 그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결국 사제복을 벗게 됐다. 근데 이 부분은 현대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사는 그 이란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모니카 위트라는 이 39의 전직 미 공군 정보요원이 지금 기소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여성이 원래 97년에서 2008년까지 미 공군 정보요원으로 일했는데 2013년부터 이란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고급 정보를 또 이란에게 넘기고 하는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니카 위트라는 여성은 아마 이란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소식 중에 요즘 그 아마존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뉴욕의 제2본사 HQ2를 짓기로 한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14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아마존 본사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죠. 이제 오게 되면 신규 인력이 25,000여 명을 채용하게 되는 아주 뉴욕의 어떤 그 고용 창출에 아주 막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결국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코르테스 의원, 여성 의원이 아주 극렬하게 주도를 해서 반대를 했고요. 근데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아주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아마존이 어디에 들어설 예정이었냐면 퀸즈 롱 아일랜드 시티에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이 들어오기를 반대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맨하탄에 있는 백인들이라고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뉴욕시가 5개 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퀸즈,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그 다음에 스탠튼 아일랜드. 근데 브롱스에는 뭐 흑인이나 저소득층도 많이 살고 이제 히스패닉도 많이 살고 하는데 이쪽 지역 분들은 많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맨해튼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일하게 되면 이 근처에 교통 혼잡, 그다음 집값 상승 등을 많이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흑인들이나 저소득층은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아마존처럼 큰 대기업이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될 비용이면 차라리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줘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이제 아마존이 이제 안 하겠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사는 그간 계류했던 2019년 미국 예산안이 지난주 마침내 의회를 이제 통과했죠. 이중 멕시코 국경을 보강하는데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하에 13억 달러가 승인됐습니다. 당초에 그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해서 57억 달러를 트럼프가 요구했었는데 이번 예산안 합의 결정에 반발해서 15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죠. 그래서 이 기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므로 그 뒤에 공화당이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때문에 난처해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GOP는 이제 그랜드 오 파티 공화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지금 중동에서 몰려온 난민들 때문에 지금 그 미국 국경에서 아주 큰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중간 선거 때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런 중남미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invasion, 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려 6,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 국경까지 왔는데 이 트럼프가 일부러 노골적으로 그 난민 심사를 느리게 진행하고 또 직원도 줄이고 하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뭐 30명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명이 모두 난민 지위를 또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많은 6천여 명의 사람들이 국경에서 그 텐트 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다시 돌아가고 있고 또 일부 한 1,000여 명은 뭐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있고 멕시코가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워킹 퍼밋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지쳐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이 난민을 쫓아내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간 선거 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난 중간 선거 때 선동하고 이렇게 많은 그 불법 체류자들을 예정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는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쳐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네. 4페이지 지금 펜스 부통령이 그 연례 외낸 안보 회의에서 미국 우선 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우방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동맹국이 이란 핵 협정을 좀 탈퇴하면 좋겠다. 그 이란에 대한 미국 제재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천연 가스관 있는 사업 있잖아요. 노드스트림 2를 유럽 동맹국이 반대해달라. 그런 내용. 그
그다음 뭐 중국 화웨이 사용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발표에 대해서 또 같은 그 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란 핵 협정 탈퇴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유럽의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인터내셔널 섹션입니다. 앞부분에 있고요. 네. 아주 해변에서 즐기고 있는 이 남성들. 이곳이 어디냐면 인디아에 있는 고아비치입니다. 이쪽, 예. 인도 남서쪽에 있는 고아란 해변 도시인데, 이 내용은 누드 히피 관광객이, 그러니까 누드라는 게 뭐 누드 뭐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히피, 자유분방한 히피 관광객이 여피 관광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도가 조금씩 더 살기 좋아졌기 때문이고, 부유한 층들이 그래서 많이 인도로 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인도고와 해변 이쪽이 관광하러 많이 오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도 아직 인도를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가 뭐 막판에 연기됐다. 몇 시간 전에 연기가 됐다. 그 이유는 나이지리아 독립선거관리위원회가 뭐 날씨나 선거 자료 창고가 파괴됐다 이런 이유로 갑자기 연기해 버렸어요. 근데 이 반대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역시 계속 국제 뉴스입니다. 이것도 국제 뉴스인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에콰도르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전 은행 그 대표 백만장자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은행이 망하니까 거기에 있던 돈을 이제 포켓으로 자기 걸로 챙겼죠. 그래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에콰도르에서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지금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체포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기사도 이제 국제 기사인데요. 스페인에서 Far Right Party 극우 정당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제가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썼냐면 스페인에 아주 유명한 독재자 있죠. 프란시스코 프랑코. 이 시대 이후 이 독재 시대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다시 극우 정당이 뜨고 있다. 남스페인을 중심으로 이제 뜨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카탈로니아 그 동북쪽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이 이제 스페인에서 분리 운동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극우 정당에서 이 분리를 반대하는 또 그 의견들을 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이민 정책을 또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금은 스페인은 페드로 산체스 좌파 총리인데 이제 이 극우 정당이 앞으로의 활동이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차후를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스페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는 국제명인데 3명의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주 리더들,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3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해외파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시라프 가니 대통령 레바논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탈레반 최고 협상자죠. 이제 모하메드 아바드 스타넥자이, 현재 탈레반 최고 협상자. 인디아에서 70년대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미국 특사로 이제 그 탈레반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콜롬비아 학교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 미국 측과 탈레반 요 대표가 지금 협상 중입니다. 18개월 내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그런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약간 9/11 테러 이후에 1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아주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정말 종지부를 찍을지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4,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미국과 탈레반이 이 카타르에서 평화회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 사람들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더 팔로우업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상황이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조를 보냈는데 그 원조 물품이 콜롬비아에 묶여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제 미국에서 온 원조품을 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대 관계죠. 참 베네수엘라 정부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원조도 안 받아주고. 다음 페이지. 예, 역시 그 일본에서 있었던 예멘 내전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 지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소식, 내셔널 소식. 이거는 예, 다시 중동 얘기입니다. 네, 국내 뉴스로 다뤄진 건데, 미국의 많은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미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으로 중동으로 가서 시리아로 가서 IS와 싸웠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시리아 안에 그 조직들의 한 군데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싸웠는데, 지금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그렇게 미군이 없으면 시리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자격으로 싸우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백그라운드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이 IS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뭐 테러 조직에 정말 그 사람들과 싸웠는지, 뭐 테러에 혹시 연관된 건 아닌지, 미군이 아니다 보니까 또 많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중동에서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는 좀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커드 그룹이라고 그쪽과 같이 싸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정부 하원 제 9구역 선거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원래 작년 중간 선거 때 11월에 끝났어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이 있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공화당 만나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은 다 아는, 많이 아시는 그
페일리스 슈즈 그곳이 이제 폐업한다. 자금 사업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는 ACLU라는 법률단체에서 이민국 직속부서 CBP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개인 자유를 침범했다. 이 두 여자분이 이제 그 몬타나라는 캐나다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데 스페인어를 했다는 두 사람이 스페인어로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이민국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제 그만큼 그 국경 지역에서의 그 반이민 정서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역시 이제 성추문, 추기경에 대한 얘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일면에 다뤄졌던 그 간첩 혐의를 한 그 모니카 위트라는 여성의 백그라운드 쭉 벌써 2013년부터 이렇게 히잡 이란의 어떤 친이란적인 그 이슬람 개종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FBI에서 워닝을 줬다고 합니다. 너 그러면은 너 간첩 스파이로 너 포섭될 수 있다. 조심하라. 네, 네, 역시나 포섭이 돼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것도 일본에서 넘어온 기사. 아까 트럼프와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서 이 공화당 안에서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 일단 공화당 안에서도 이 진짜 비상사태도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예산을 빼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수잔 카런스 메인주 상원의원. 이분은 dangerous precedent, 위험한 선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위험한 선례. 그러니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기사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총기 사건이 터져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훗날 이제 민주당 대통령 정권 하에서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민주당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뭐 이 총기랑 관련된 아주 강력한 반대 법안을 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 버린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화당 안에서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화당도 이제 입법부 이제 의원들이다 보니까 입법부 예산이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예산을 빼온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디서 이제 예산을 빼오려고 하냐면 주로 국방비의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하는데 배정된 예산 이 두 쪽에서 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장벽 건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마약 유입 차단이라는 부분도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국회에서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근데 지금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고 이제 민주당은 곧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근데 소송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돈을 빼와서 실질적으로 멕시코 장벽 건설에 쓰기까지는 이게 굉장히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는 이렇게 논란을 뒤로 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까요? 네, 멕시코 장벽은 그 트럼프의
넘버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재선에도 타격이 있다고 트럼프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장벽이 실제로 지어지는지 여부보다는 이제 싸우고 있다, 이것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그 중남미에서 온 그 난민들이 국경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고 있는 참혹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많이 지쳐 있겠죠.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픈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조금 네, 계속 앞에서 이어지는 기사들 있었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제 북한 얘기를 다시 이제 언급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오바마 때 북한과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려고 했다. 그렇게 오바마가 자기한테 얘기했다. 대화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바마는 아니라고,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렇게 위기로 간 적이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뭐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기가 안전하게, 더 전과는 다르게 더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주요한 국내 국제 뉴스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썬데이 리뷰, 이거는 주요한 이슈들에 관한 그 오피니언들을 쭉 선정해서 다루고, 이제 사설도 들어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이 강렬한 이 빨간색 Time to panic, 패닉할 때다. 뭐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진짜 이제는 와, 드디어 때가 됐다,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쓴 사람은 데이비드 월레스 웰스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살지 못하는 지구라는 책을 펴낸 사람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이주의 오피니언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얘가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메인 오피니언인 경우는 이렇게 마치 탐사 보도한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왜 패닉을 해야 되느냐? 항상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렇게 패닉 상태에 이른 뒤에 결정적인 대응 방안이 나와서 세상이 바뀌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이 뭡니까? 이게 1962년도에 그 DDT 살충제, 원래는 곤충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뿌렸는데, 이게 건강에 그리고 환경 파괴에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언제 나왔냐면 1962년 Silent Spring, 조용한 봄이라는 책이 출간된 뒤에 이 DDT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국회에서 증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패닉 상태, 그럼으로 인해서 이 DDT에 대한 그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된 뒤에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했고, 이거는 두 번째, 이것도 큰 패닉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근방에 또 나이아가라 폴스라는 같은 이름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 러브 커넬, 이곳이 오염이 돼서 화학물질 안전과 아주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패닉으로 인해서 78년도 이후에 이 정부가 슈퍼펀드라는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오염 지역을 다 청소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피츠버그 근처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 타워가 문제가 생겨서 녹아났죠.
이제 197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로 인해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그 뒤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속도가 더뎌졌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도 큰 환경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드러났고 그래서 대책을 찾았다. 같은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다. 대책을 내놓을 때다. 바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이것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느냐. 네, 아주 좋은 보도였습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오피니언입니다. Some of my best friends are black defense. 버지니아 주지사 랄프 노셈이 흑인 분장했던 과거 일로 최근에 그 인종차별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지사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주변에는 흑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은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얘기하는 거는 꼭 흑인 친구가 있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안 했다. 그렇게 연관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흑인에 가까운 흑인 친구가 있다고 해서 백인에게 예방주사, immunize, 예방주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흑인이 있다는 건 더 이상 방어로서 쓰여지지 않는, 방어 얘기가 되지 않는다. 네. 다음 페이지. 이메일과 관련된 재미있는 오피니언. 재미있다기보다 사실 뻔하면 뻔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안 그렇습니다. 이제 이메일에 답변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딱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이메일에 왔는데 나 이제 금방 답장할게. 금방 한다. 지금 답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이메일이 666개가 새 메시지가 왔는데 I don't care.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메일 답변을 안 하는 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좋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 유지에 좋지 않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좋은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다른 이 formal communication보다 낮은 단계로 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빨리빨리 답변해라. 네.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 사설인데 조금 그 의료보험,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거 돈을 낼 거냐, 어떡할 거냐. 네, 워낙 미국 의료보험 얘기는 복잡합니다. 배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딱 단순하게 이렇게 서머리 하기가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어포더블 케어가 통과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등록하게 된 건 있는데 이제 여전히 참 미국 의료보험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이 어포더블 케어법을 축소시키려고 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의료보험 시스템 밖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것도 굉장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의료기술이 아주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 여러 종류의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2020년 대선에 또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의료보험은 항상 중요한 쟁점이었고 많은 개혁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56%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56%가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 내세우는 것을 찬성은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세금이 올라갈 거니까 좀 시큰둥하다. 옵션이 뭐냐? 그렇다면 옵션이 뭐냐?
뭐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버디 샌더슨 상원의원은 아주 확고합니다. 모든 개인 사보험, 그러니까 회사들이 하는 그런 사보험을 폐지하고 오직 그 정부보험으로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싱크탱크입니다. 이제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라는 이 기관에서는 이제 공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 아무나 가입하게 하자. 일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이제 할 겁니다. 미국 시민 아무나 가입하게 하자. 그리고 데비 스탠나우 상원의원은 지금 현재 메디케어가 65세부터 등록해야 되는데 50세가 되면 등록할 수 있게 나이를 낮추자. 아무튼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금은 더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개인보험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개인보험을 들고 있는, 자기가 돈을 주고 이제 일반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사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156만 밀리언,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이 이제 개인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이걸 다 없애고 이제 정부의 공공보험을 드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일단 자기가 비싼 돈을 주고 산 보험도 비싸긴 하지만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데, 이제 공공보험인 경우에는 돈이 좀, 의료보험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다 커버가 될 것인지, 보장이 잘 될 것인지 반신반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공보험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차피 또 오르는 거니까 얼만큼 돈이 줄어들 건지에 대한 이 확신도 좀 모호하다. 지금 미국 정부 예산에서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이런 의료보험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하나 돌리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누가 낼 거냐? single payer system을 하면 의료보험 비용이 단 한 군데에서 나오니까 이제 돈이 좀 세이브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사보험이 없어지면 그 기업의 이익으로 갔던 돈이 의료보험 비용으로 반영이 돼서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냐. 뭐 세금이 좀 오를 수는 있지만 그 대신 보험료가 좀 내려갈 수 있다. 단점이 커버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커버가 될 것이냐, 의료보험이 어떤 부분을 커버할 것인가. 하나는 뭐 가격을 이제 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뭐 메디케어를 가입하게 되면 이제 병원이랑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싼 가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정치인들이 플랜을 잘 내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앞으로 계속 의료 정책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건데 뭐 복잡하기도 하고 워낙 또 많아서 잘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뭐 무조건 제안하기 전에 정치 후보자들은 자기 의료보험 정책이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국민들의 그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트럼프하고 러시아의 어떤 불법 그 대선 그 밀착 관계, 러시아가 대선 개입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 이 트럼프 측에서의 그 발뺌하는 과정을 딱딱 액트 1, 액트 2, 액트 3 하면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아니라 발뺌했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좀 일부 그런 게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러시아가 좀 역할이 있긴 했다. 그다음에 이제 자백들을 합니다.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제 쭉 과정.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거짓말을 요리조리 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로써 중요한 내용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썬데일 스타일즈 이거는 소개를 하고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Lose the plastic, 플라스틱 줄이자 많은 그런 내용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줄일 것이냐,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지 이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말 갈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베티 테리라는 한 여성의 예를 듣고 이 사람의 케이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알바트로스 큰 새 있죠. 그 새끼들이 그 버려진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정말 집에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플라스틱 백, 비닐백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용 컨테이너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클리프라는 그 에너지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사과 맛도 있고 뭐 많이 흔한 건데 이것도 안 먹었대요. 왜냐면은 겉봉이 비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마켓에 가면 플라스틱 그 텁에 있는 샐러드도 안 사고 샴푸도 안 쓰기 시작했대요. 안 사기 시작했대요. 그 대신 샴푸 바 비누로 대체하고 컨디셔너 대신에 자기가 애플 사이더로 만들어서 이제 컨디셔너도 만들고 이게 만들기까지 됐다 이겁니다. 왜냐면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게 없으니까 대부분이. 근데 치약은 참 힘들다고 해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다 플라스틱 그 튜브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그것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쭉 기사가 이어지는데 이 여성분입니다. 네, 베티. 이렇게 항상 대나무로 된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닙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됐는데 그 종이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산 것들을 자기 옷에 돌돌 싸가지고 시장 본 걸 담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플라스틱 용기 안 산다 이렇게 원칙을 정한 거죠. 이분이 주장하는 건 단 한 번이라도 이번에는 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마인드셋을 가지면 실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세계에서 3억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좀 달라지고 플라스틱의 그 환경 파괴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플라스틱 프리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뭐 플라스틱 없는 뭐 디자인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회사들도 기업들도 플라스틱을 줄이는 뭐 어떤 패키징 같은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있지 않은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없애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줄여라. 네, 아침 눈 뜨자마자 칫솔부터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가지 방법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reusable 백을 써라.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뭐 가방을 들고 다녀라, 쇼핑백을 들고 다녀라, 자기가. 그리고 이거 뭐 쉽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플라스틱 컨테이너 사용하지 마라. 전자레인지용 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부터 이제 그런 컨테이너 쓰지 말아라. 이거는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Pack a travel kit. 그러니까 나가면은 뭐 일회용 스푼이며 포크며 여러 가지 뭐 빨대며 다 전부 뭐 워터밭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제품과
마주하게 될 텐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뭐 젓가락도 들고 다니고 뭐 포크도 자기가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물병은 자기가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스토랑 같은 데서 그런 걸 주면 자기 걸 쓰라. 그 다음에 이거는 벌크로 사라. 벌크로 사라는 건 큰 걸 사라. 왜냐면 작은 게 패킹하면은 이제 조그만 컨테이너,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걸 사서 집에 와서 나눠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써라. 네. 네. 그다음 새로 플라스틱 제품을 사는 거를 피하고, 만약 그걸 써야 된다면 중고를 사라. 네. 이미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플라스틱 제품 리사이클 해라. 그 다음에 천연 소재의 옷을 입어라. 나일론 같은 거 입지 말고 울이나 뭐 실크, 면 이런 걸 입어라. 그 다음에 뭐 만들어 써라. 네, 이 여성분은 뭐 치약까지 만들어 쓰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근데 이 치약 만들기가 쉬운 모양입니다. 베이킹 소다, 코코넛 오일, 에센셜 오일 같은 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without 하지 마라.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플라스틱 or nothing, 이걸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nothing을 선택해라, 이겁니다. 네. 이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이 기사 재밌는, 항상 스타일에는 재밌는 modern love 섹션. 요거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How? 이분은 67세 이혼한 남성입니다. 외모도 별로고 뭐 하여튼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벗겨지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 남자. 이곳이 보스턴 국제공항에 있는 리걸 시푸드입니다. 저도 종종 애용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앉아서 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클램 차우더를 먹고 있는데 한 여성이 말을 겁니다. 그 차우더 맛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뭐 음식 시키면 그럼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 여자도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 진짜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고, 이 남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47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싱글. 근데 7개월 뒤에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됐더라.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기 이렇게 늙고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젊은 여성이 자기와 함께 산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작은 마을에 살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뭐 시선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내가 누구란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교제할 때 한 번은 우리 그만 만나자.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뭐 그런 이유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여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나이라는 게 참 이상한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아들은 21살에 죽었다는 겁니다. 젊어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늙었다고 해서 뭐 오래 살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는 뭐 자기도 올렸는데 67세니까 60세 이상의 여성을 찾는다, 이렇게 나이에 그 제한을 두고 그만큼 이 자기 나이에 맞게 연애를 하려고 했던,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네, 이렇게 사랑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는 자기 나이에 대한 위장도 안 한다고 합니다. 염색도 안 하고 그냥 시계도 요즘 거 유행하는 거 안 차고 음악도 그런 거 안 듣고 내 나이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참 좋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렇게 만날 것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